평생 공들여 모은 소중한 자산이 클릭 몇 번에 사라지는 공포를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남들이 돈을 벌었다는 소식에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나만 물리는 그 처참한 기분, 아마 투자자라면 누구나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투자를 도박이 아닌 확실한 수익의 과학으로 바꾼 한 남자가 있습니다. MIT 수학 교수이자 퀀트 투자의 시조세라 불리는 에드워드 소프입니다. 그는 카지노의 블랙잭 게임을 수학적으로 정복해 카지노 출입 금지를 당한 뒤 월스트리트라는 거대한 시장으로 건너가 30년 동안 단 한 해도 손실 없이 연평균 20% 이상의 수익을 올린 전설입니다. 그가 남긴 승리의 공식은 2026년 현재까지도 변하지 않는 시장의 절대 법칙입니다. 가장 먼저 당신이 깨달아야 할 냉혹한 진실은 정보에도 계급이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뉴스를 보고 주식을 사지만 사실 당신이 본 그 뉴스는 이미 누군가가 이익을 챙기고 떠난 뒤에 찌꺼기 확률이 높습니다. 에드워드 소프는 정보가 소수에게서 다수에게로 흐르는 그 시차를 장악하라고 강조합니다. 좋은 정보를 남들보다 먼저 손에 넣고 그것이 대중에게 확산되어 가격이 폭등하기 전에 찰나를 선점하는 것. 이것이 수익의 90%를 결정합니다. 스스로 분석하고 확신할 수 없는 정보라면 차라리 소음으로 치부하십시오. 확신 없는 베팅은 투자가 아니라 파멸로 가는 지름길입니다. 둘째로, 당신의 계좌를 지켜주는 것은 화려한 차트 분석이 아니라 기계 같은 냉혹한 규율입니다. 인간의 뇌는 본래 투자에 실패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조금 오르면 팔고 싶고 떨어지면 공포에 질려 손절하는 그 본능을 거슬러야 합니다. 시장의 비합리적인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논리와 통계만을 따르십시오. 에드워드 소프는 확실한 수학적 우위를 점했을 때만 판에 끼어들었습니다. 이길 확률이 압도적이지 않다면 아예 도박을 하지 않는 것. 그 절제력이 그를 30년 무패의 신화로 만들었습니다. 셋째, 시장의 허점을 찌르는 분석의 무기를 반드시 장착해야 합니다. 주식 시장은 결코 효율적이지 않습니다. 주식의 실제 가치와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 사이에는 반드시 틈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저평가와 고평가를 구별하는 통계적 분석, 그리고 가격의 왜곡을 이용한 차익거래 기법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 도구입니다. 대중이 감정에 취해 주가를 비정상적인 곳에 가져다 놓을 때 당신은 정교한 분석으로 그 괴리를 찾아내야 합니다. 이미 남들이 다 아는 방식이 아닌 소수만이 활용하는 우수한 분석법을 내 것으로 만드는 순간 당신의 수익률은 차원이 달라집니다. 마지막으로, 기회가 왔을 때 망설이지 않는 실행력이 승패를 가릅니다. 시장은 때로 뉴스가 터진 후에도 수분, 수시간, 심지어 수개월에 걸쳐 느릿하게 반응하곤 합니다. 대중이 상황 파악을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 당신은 이미 준비된 공식에 따라 기계적으로 진입해 있어야 합니다. 가격의 괴리가 사라지기 전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자만이 시장의 파이를 독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은 운에 맡기는 홀짝 게임이 아닙니다. 에드워드 소프가 증명했듯 시장은 인간의 탐욕과 공포가 만들어낸 일정한 패턴의 반복일 뿐입니다. 이제 감정이라는 안경을 벗고 데이터라는 현미경으로 시장을 바라보십시오. 남들보다 먼저 정보를 읽고 철저하게 분석하며 강철 같은 규율로 승부를 건다면 월스트리트는 당신에게 가장 안전한 현금 인출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당신의 투자가 단순한 희망사항이 아닌 정교한 수학적 승리가 되는 그날까지 이 원칙들을 가슴 깊이 새기시길 바랍니다. 챕터 1. 카지노를 무너뜨린 수학자의 충격적인 발견. 지금 당장 여러분의 투자 상식을 송두리째 뒤흔들 충격적인 진실 하나를 공개하겠습니다. 모두가 운이라고 믿었던 영역을 확률의 과학으로 바꿔버린 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MIT 수학 교수라는 안정된 삶을 뒤로하고 라스베이거스의 화려한 조명 아래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단 30시간 만에
카지노를 상대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며 도박장 주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출입 금지 명단 1호가 되었습니다. 그가 발견한 것은 단순히 블랙잭을 이기는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규칙이 존재하는 모든 곳에는 반드시 취약점이 존재한다는 우주의 법칙이었습니다. 그는 카지노에 들러가 기계처럼 정해진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딜러는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숫자의 합이 16 이하면 카드를 더 받아야 하고 17 이상이면 멈춰야만 하죠. 이 뻔한 규칙 속에서 천재 수학자는 빈틈을 찾아냈습니다. 이미 나온 카드를 기억해 남은 카드의 구성을 예측하는 카드 카운팅 기법을 통해 승률이 자신에게 유리하게 기우는 결정적인 찰나를 포착한 것입니다. 사기를 친 것도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그는 단지 수백만 가지의 경우의 수를 분석해 기대값이 플러스가 되는 순간에만 승부를 걸었을 뿐입니다. 하지만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는 카지노를 무너뜨린 이 필승 공식을 들고 월스트리트라는 인류 최대의 도박장으로 향했습니다. 주식시장 역시 인간이 만든 규칙과 시스템 위에서 돌아가는 곳입니다. 감정에 휘둘려 매수 버튼을 누르는 대중들과 달리 그는 시장의 데이터가 보여주는 차가운 확률에 주목했습니다. 주식의 실제 가치와 시장 가격 사이의 미세한 틈새, 즉 가격에 왜곡이 발생하는 순간을 통계적으로 찾아낸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날 전 세계 금융시장을 지배하는 퀀트 투자의 시초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아직도 차트의 빨간색과 파란색을 보며 가슴 졸이고 계십니까? 에드워드 소프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강력한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승리는 감이 아니라 확률에서 나오고 수익은 실력이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카지노가 절대 이길 수 없다고 장담했던 그 판을 수학으로 깨부순 것처럼 주식시장의 복잡한 움직임 뒤에 숨겨진 취약점을 찾아내십시오. 당신이 감정을 버리고 확률의 숫자를 믿기 시작하는 순간 시장은 당신에게 더 이상 두려운 존재가 아닌 평생의 현금 인출기가 되어줄 것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선택해야 합니다. 운명의 모든 것을 맡기는 도박사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확률의 지배자가 되어 시장을 무너뜨릴 것인가? 그 비밀스러운 퀀트의 첫걸음은 바로 시장의 규칙 뒤에 숨겨진 취약점을 읽어내는 통찰력에서 시작됩니다. 이 전설적인 수학자가 월스트리트에서 사용했던 더 구체적인 전략들이 궁금하시다면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이야기에 온 신경을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계좌를 바꿀 진짜 게임은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챕터 2. 확률로 시장을 지배하는 비밀 공식. 월스트리트의 심장부에 처음 발을 들인 천재 수학자 에드워드 소프가 목격한 광경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였다는 그곳에서 정작 사람들은 옆집 아저씨와 다를 바 없이 뉴스를 보며 흥분하고 소문에 휘둘려 소중한 돈을 던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블랙잭 테이블에서 기계적으로 움직이는 딜러를 상대로 승률을 계산했던 그에게 월스트리트의 투자자들은 그저 감정에 지배당해 갈팡질팡하는 예측 가능한 군집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여기서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돈줄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인간의 본능이 만들어내는 예측 가능한 패턴입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주가 흐름이 예측 불가능한 랜덤 워크라고 말하지만 소프의 생각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시장은 데이터와 인간의 감정이 뒤섞인 생태계이며 인간의 본능은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기에 반드시 반복적인 패턴을 만듭니다.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선택이 합리적이고 독립적이라 믿지만 수만 명의 데이터가 모이는 순간 그것은 정교한 수학적 통계로 탈바꿈합니다. 단 한 번의 거래는 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0번, 10,000번의 거래가 반복될 때 그 결과는 결국 차가운 확률의 법칙으로 수렴합니다. 이것이 바로 개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수익 수렴의 법칙입니다.
당신이 주가가 폭등할 때 추격 매수하고 싶고 급락할 때 공포에 질려 던지고 싶은 그 마음, 그것이 바로 당신의 계좌를 갉아먹는 독약입니다. 확률은 언제나 인간의 감정과 정반대 방향으로 흐릅니다. 시장이 완벽하다면 가격은 언제나 적정 수치를 유지해야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탐욕은 가격을 끝도 없이 끌어올리고 공포는 바닥 아래 지하실까지 가격을 내팽개칩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격의 왜곡과 미세한 틈새야말로 퀀트 투자가 노리는 황금의 땅입니다. 소프가 던진 질문은 단순했습니다. 시장의 광기가 가격을 망가뜨릴 때 우리는 어떻게 그 오작동을 숫자로 발라낼 것인가? 그는 모두가 시장이 효율적이라 믿으며 교과서를 읽고 있을 때 인간의 감정이 만들어낸 치명적인 오류를 데이터로 증명해냈습니다. 가격이 가치로부터 멀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 감정을 배제하고 통계적 우위에 베팅하는 것만이 시장이라는 거대한 카지노에서 딜러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투자는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대중의 감정이 만들어낸 통계적 허점을 사냥하는 게임입니다. 당신이 오늘 내린 결정이 확률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그저 막연한 기대감에 기댄 것인지 스스로 자문해 보십시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당신의 가슴은 언제나 당신을 속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감정이라는 안개를 걷어내고 차가운 숫자의 세계로 들어오십시오. 시장의 주인은 가장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확률적으로 사고하는 사람의 몫입니다. 챕터 3. 월가를 정복한 차익거래의 진실. 주식시장에서 예측하는 자는 망하고 계산하는 자는 부자가 됩니다. 당신이 매일 아침 뉴스를 보며 오늘 오를까를 고민하는 동안 상위 0.1%의 퀀트들은 이 가격이 왜 이 모양이지 라며 비웃으며 돈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식 투자를 내일의 운세처럼 여깁니다. 내일은 오르겠지. 이번엔 대박 나겠지. 같은 막연한 기대감이 당신의 계좌를 갉아먹는 주범입니다. 하지만 퀀트 투자의 창시자 에드워드 소프는 단 한 번도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점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전 세계 투자자들이 뒤통수를 맞을 정도로 충격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 가격이 정상인가? 소프가 월스트리트를 정복한 핵심 무기는 바로 차익거래와 평균, 회귀라는 차가운 통계의 힘이었습니다. 투자의 본질은 방향을 맞추는 홀짝 게임이 아닙니다. 고무줄을 상상해 보십시오. 고무줄을 강하게 잡아당기면 일시적으로는 늘어나지만 결국 원래의 길이로 되돌아가려는 강력한 복원력이 작용합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업종에서 늘 비슷하게 움직이던 종목들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다른 하나는 바닥으로 곤두박질 친다면 그것은 시장의 일시적 발작입니다. 누군가의 공포나 탐욕이 가격을 비정상적인 지점까지 밀어붙인 것이죠. 이때 퀀트는 오를지 내릴지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벌어진 간격이 다시 좁혀질 확률에 모든 것을 겁니다. 고평가된 것은 팔고 저평가된 것은 사는 이 단순한 원리가 컴퓨터 모델과 결합했을 때 30년 무패의 신화가 탄생했습니다. 시장 전체가 뜨겁게 달아오르는데 유독 소외된 종목이 있다면 혹은 특별한 악재도 없는데 지표 하단까지 밀려난 종목이 있다면 그것은 그 퀀트들에게는 거저 주는 수익이나 다름없습니다. 시장의 과잉 반응이 만들어낸 그 좁은 틈새를 포착해 데이터로 증명된 적정 가격으로 회귀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잃지 않는 투자의 진수입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예측은 신의 영역이지만 대응은 인간의 영역이다. 하지만 에드워드 소프는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대응도 필요 없다. 확률이 지배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말이죠. 수백 개의 종목의 적정 주가를 실시간으로 산출하고 실제 가격과의 괴리가 임계치를 넘어서는
순간 기계적으로 진입하는 전략은 인간의 감정이 개입할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주가가 비정상적으로 흔들릴 때 대중은 비명을 지르지만 이 원리를 아는 당신은 그 진동을 부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결국 투자는 정상으로 돌아온다는 믿음을 숫자로 증명하는 과정입니다. 오늘 당신이 눈여겨본 종목이 단순히 싸 보여서 사는 것입니까? 아니면 통계적으로 증명된 평균값에서 비정상적으로 멀어져 있기 때문입니까? 이 미세한 차이가 당신을 평범한 개미로 남게 할지 아니면 시장의 포식자로 만들지를 결정합니다. 이제 방향을 맞추려는 헛된 노력을 멈추고 가격의 복원력을 이용하는 지혜를 갖추십시오. 숫자가 가리키는 균형의 지점을 찾는 순간 당신의 계좌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성이 될 것입니다. 챕터 4. 시장을 이기는 5가지 황금 전략. 주식 시장은 전쟁터입니다. 하지만 총칼 대신 데이터와 확률을 들고 싸우는 전쟁이죠. 30년 무패 심화를 쓴 에드워드 소프가 남긴 시장 지배 전략은 지금 현재까지도 월스트리트의 최상위 포식자들이 금과 옥조로 여기는 절대 법칙입니다. 당신이 만약 매번 고점에서 몰리고 저점에서 손절하는 개미의 저주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이 5가지 황금 전략을 뇌에 박제해야 합니다. 첫째, 정보의 먹이사슬 최상단에 올라타십시오. 정보는 빛의 속도로 흐르지 않습니다. 소수의 권력자에게서 시작해 거대 집단으로 흘러내려가는 계단식 구조를 가지고 있죠. 진짜 돈이 되는 정보는 결코 애매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신이 들은 정보가 긴가민가하다면 그것은 이미 폐기 처분된 쓰레기 정보의 확률이 90% 이상입니다.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과감히 버리십시오. 진짜 기회는 보는 순간 가슴을 뛰게 만드는 압도적인 선명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둘째, 감정을 거세한 냉혹한 터미네이터가 되십시오. 시장은 당신의 변덕과 공포를 먹고 자랍니다. 뉴스 헤드라인에 일희일비하고 선전 문구에 휘둘리는 순간 당신은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논리와 데이터가 증명된 순간에만 방망이를 휘두르십시오. 스스로 나는 지금 압도적인 우위에 있는가? 라는 질문에 예스라고 단언할 수 없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자살행위나 다름없는 도박입니다. 셋째, 검증된 필승 무기를 내 것으로 만드십시오. 전설적인 퀀트들은 통계적 차익거래나 정교한 수학적 모델을 통해 시장의 허점을 찔렀습니다. 이미 30년 넘게 수익을 내온 천재들의 기법을 배우고 흡수하는 것은 부의 추월차선에 올라타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바퀴를 새로 발명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미 잘 굴러가는 바퀴에 올라타기만 하면 됩니다. 넷째, 기회를 발견했다면 빛의 속도로 실행하십시오. 시장의 오작동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주가가 실제 가치와 어긋나 있다는 사실이 대중에게 알려지는 순간 그 꿀맛 같은 수익 구간은 순식간에 사라집니다. 괴리가 발견되었을 때 남들보다 1초라도 먼저 진입하는 실행력이 당신의 계좌를 빨간색으로 물들일 것입니다. 망설임은 가난을 부르고 속도는 불을 부릅니다. 다섯째, 오직 자신의 역량 범위 안에서만 놓으십시오. 내가 가진 정보가 정말 최신인지 본질적으로 완전한지 스스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정보의 먹이사슬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나 윗사람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과거의 데이터와 논리로 자신의 우위를 증명할 수 없는 판에는 단돈 1원도 걸지 마십시오. 이것은 고집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가장 강력한 규율입니다. 많은 고수들이 자신의 비법을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지만 이 천재 수학자는 자신의 지혜를 아낌없이 공개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전략을 안다고 해서 모두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직 감정을 통제하고 이 5가지 철칙을 기계처럼 지키는 1%만이 부의 정점에 설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 1%가 될 준비가 되셨습니까? 오늘 배운 이 전략들이 당신의 투자를 도박에서 과학으로,
손실에서 수익으로 뒤바꿔줄 마법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챕터 평생 수익을 보장하는 리스크 관리의 핵심. 헤지펀드를 운영하는 동안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수익이 아니라 리스크였습니다. 리스크가 통제되지 않으면 모든 전략은 결국 실패합니다. 왜냐하면 확률은 때로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는 언제나 계산되고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수익을 극대화하는 대신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을 선택했습니다. 이 전략은 단기적으로 수익이 작아 보였지만 장기적으로는 압도적인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리스크 대비 큰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는 레버리지를 활용할 필요도 있습니다. 블랙잭에서 기대 수익이 크게 나타났을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베팅하는 것은 직관적으로 이치에 맞습니다. 문제는 얼마나 많은 금액을 베팅하느냐입니다. 여기에 답을 준 것이 바로 벨 연구소 물리학자가 발표한 공식입니다. 켈리 공식의 핵심 요소는 명확합니다. 첫째, 투자자는 일반적으로 한 푼도 건지지 못하는 상황을 회피합니다. 둘째, 우위가 클수록 베팅 규모도 큽니다. 셋째, 위험이 작을수록 베팅 규모도 큽니다. 전설적인 최고망도 이 공식의 영향을 받아 투자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자금 운용에서 단일 종목을 일정 비율 이상 보유하지 않는다는 절대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규칙이 그의 성공에서 커다란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켈리 공식은 우위가 있다면 크게 베팅할 것을 말하지만 채권왕이 소량만 보유했다는 것은 자신의 투자 우위를 확신할 수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즉, 그는 절대 자신의 투자에 우위가 있다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항상 조심하고 신중하게 투자했고 그렇게 전설이 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기억한다면 이것입니다. 많이 벌려고 하지 말고 절대 망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우위가 확인되면 그때만 공격해야 합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이유는 가장 자신 있는 공이 올 때까지 기다렸고 그 공이 왔을 때만 방망이를 휘둘렀기 때문입니다. 많은 투자자가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은 수익률이 아니라 생존율입니다. 1년에 100%를 벌어도 한 번의 실수가 치명적 손실을 가져온다면 그것은 결코 좋은 전략이 아닙니다. 반면 연 15%를 벌더라도 30년 동안 지속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압도적인 성과입니다. 복리의 효과를 괜히 세계 8대 불가사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내가 옳다고 확신하는 순간입니다. 확신은 감정이고 감정은 판단을 흐립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를 의심해야 합니다. 의심은 겸손하게 만들고 겸손은 시장을 더 깊게 분석하도록 만듭니다. 성공 확률이 낮은 매매에서는 비중을 줄이거나 아예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성공 확률이 높은 매매에서만 대응했고 모든 조건이 완벽해 보일 때만 비중을 늘렸습니다. 이것이 투자 성공 확률을 높이는 훌륭한 방법입니다. 오랜 기간 월가에서 일하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시장에 들어오는 사람은 끊임없이 늘었지만 사라지는 사람도 끊임없이 늘었습니다. 누가 시장에서 살아남는가?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첫 번째 공통점은 감정보다 논리입니다. 생존자들은 감정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장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락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않습니다. 단기적 손실과 이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적인 결과의 가능성을 계산합니다. 두 번째 공통점은 작은 손실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는 작은 손실이 필수입니다. 손실을 두려워하면 감정적 결정을 하게 되고 그 순간부터 시장은 더 이상 확률이 아니라 도박이 됩니다. 생존자는 작은 손실을 감수합니다. 왜냐하면 그 손실이 장기적 생존의 비용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리스크는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마주해야 합니다. 시장에는 성공보다 실패가 더 많고 수익보다 손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살아남는 사람은 손실을 통제하는 방법이 명확합니다.
리스크를 계산하고 최악의 상황을 예상하고 그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전략을 만듭니다. 네 번째 공통점은 오만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바로 오만함입니다. 오만한 사람은 자신이 옳다고 믿습니다. 확신은 위험합니다. 확률은 언제나 불확실성을 포함합니다. 확률을 믿는다는 것은 항상 틀릴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은 의심하는 것입니다. 의심은 약점이 아니라 사고를 깊게 만들고 결정을 더 정확하게 만듭니다. 시장 참여자들은 종종 이 정도면 확실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실수를 합니다. 확신이 들면 다시 의심해야 합니다. 여섯 번째 공통점은 규칙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생존하는 사람들은 감정이 아니라 규칙을 따릅니다. 규칙은 감정을 대신하는 역할을 합니다. 시장 상황이 급변해도 규칙이 있다면 큰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공통점은 확률을 따른다는 것입니다. 시장에서 기법은 매년 바뀝니다.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고 새로운 전략이 유행합니다. 하지만 확률은 바뀌지 않습니다. 확률을 이해하고 확률을 따르고 확률을 믿는 사람만이 오랜 시간 시장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투자를 하며 깨달은 한 가지는 확률이 시장을 넘어 인생 전체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하는 모든 순간은 확률을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더 나은 선택을 반복하면 더 나은 결과가 나옵니다. 끝내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불확실해도 확률은 결국 방향성을 줍니다. 마지막 한 문장만 기억하십시오. 확률이 높은 쪽에 서면 시장은 언제나 반드시 여러분 편이 됩니다. 이 원칙으로 블랙잭을 이겼고, 이 원칙으로 월가에서 살아남았으며, 이 원칙으로 모든 실패를 견뎠습니다. 확률적 투자를 간단하게 설명하면 특정 기법을 100번 실행했을 때 65번 수익을 낼 수 있고, 수익이 났을 때 평균적으로 전체 투자금의 5%를 벌고, 손실이 났을 때 평균적으로 전체 투자금의 2%를 잃는다면, 이 기법을 계속 반복했을 때 기대 수익은 플러스로 계산됩니다. 이 기법을 계속 반복한다면 복리의 효과로 인해 시장을 이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확률적으로 투자하기 위해서는 먼저 기법이 정해져야 하고, 다음으로 그 기법을 감정에 치우침 없이 기계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확률적으로 우수한 기법인지 체크해야 합니다. 확률적으로 투자하고 계십니까? 확률적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기법을 가지고 계십니까? 매매 일지를 매일같이 작성하면서 자신의 투자 성과를 기록하고 계십니까? 확률적 우위를 점하여 시장을 대하는 분들은 결국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계시다면 검증된 투자 고수들의 다양한 기법들을 접해보신 후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것을 하나 정하시어 그 기법을 사용하면서 기법의 확률을 계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결과 확률적 우위를 확인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을 반복해서 모두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겨놓고 싸우는 법입니다. 한 성공한 창업자는 말했습니다. 특별했던 사람이 아니라 실천했던 사람이라고.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라고. 열정이 있고 도전하는 목표가 있고 그 일이 즐거운 사람은 아직 성공은 못했을지 몰라도 언젠가는 성공할 길을 향해서 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어려운 것은 당연합니다. 자기가 무엇을 하고 싶은가를 생각해 보고 목표로 세우고 도전하십시오. 좌절하지 말고 성공할 때까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뛰십시오. 틀림없이 성공할 수 있습니다. 노력한 것은 나중에 돌아옵니다. 불행한 사람은 없고 아직 행복한 시간이 안 왔을 뿐입니다. 행복한 시간을 만들면 됩니다. 모든 것은 자기하기에 달렸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지 언젠가는 성공할 사람입니다. 결심하고 실천하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결국 됩니다. 결심하고 실천하고 노력하는 여러분들의 성공을 믿습니다. 어렵지만 찬란한 여러분들의 투자 여정을 응원합니다. 챕터 6
에드워드 소프 자금 관리의 핵심 공식. 천재 수학자 에드워드 소프가 30년 동안 연평균 20%의 수익을 올린 비결은 사실 대단한 비법 종목에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는 자금 관리라는 차가운 수학적 방패를 들고 시장의 불확실성에 맞섰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좋은 종목을 찾으면 이성을 잃고 소위 영끌을 하거나 몰빵 투자를 감행합니다. 하지만 소프는 단호하게 경고합니다. 승률이 90%라 할지라도 단 한 번의 배팅 실패로 당신의 계좌가 0이 된다면 그 투자는 쓰레기나 다름없다고 말이죠. 그가 월스트리트를 정복하며 사용한 핵심 전략은 바로 승률과 배당률에 따라 배팅 규모를 정교하게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투자의 세계에서 가장 무서운 적은 하락장이 아니라 파산입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단 한 번의 불운에 모든 것을 잃으면 다음 기회는 오지 않습니다. 소프는 자신의 자산 중 얼마를 투자해야 장기적으로 불을 극대화하면서도 파산 위험을 0%로 만들 수 있는지 수학적으로 계산했습니다. 승률이 높을수록 베팅을 키우고 불확실성이 크다면 아무리 매력적인 종목이라도 자금을 극도로 아끼는 것이 그가 30년 무패 신화를 쓴 진짜 이유입니다. 여러분, 주식시장에서 오래 살아남는 사람들은 결코 대박을 쫓지 않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자신의 자산을 방어하면서 통계적 우위가 확실한 순간에만 방망이를 휘두릅니다. 만약 당신이 지금 가진 돈을 모두 한 종목에 쏟아붓고 매일 밤잠을 설친다면 당신은 이미 에드워드 소프가 말한 패배자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자금 관리 전략의 본질은 간단합니다. 내 실력이 아닌 확률의 크기만큼만 돈을 거는 것입니다. 시장이 요동쳐도 내 계좌가 견딜 수 있는 최적의 비율을 찾아내는 순간 투자는 더 이상 고통스러운 도박이 아니라 즐거운 숫자 놀이가 됩니다. 결국 부자가 되는 비결은 한 번에 얼마나 버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살아남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소프의 자금 관리 원칙은 당신의 탐욕을 억제하고 냉정한 판단력을 되찾아주는 가장 강력한 안전벨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종목 분석에 들이는 시간의 절반을 비중 조절에 투자하십시오. 당신이 확률에 근거해 자금을 배분하기 시작할 때 시장의 모든 변동성은 당신의 적이 아니라 당신의 자산을 불려줄 든든한 조력자로 변할 것입니다. 이제 감정을 버리고 수학의 손을 잡으십시오. 그것만이 당신의 계좌를 영원히 지켜줄 유일한 정답입니다. 챕터 7. 당신의 계좌를 돈 복사기로 바꿀 마지막 치트키. 단언컨대 당신이 주식으로 단 한 푼이라도 잃고 있다면 그건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라 이기는 판을 짜는 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평생 마르지 않는 부의 샘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아직도 빨간불에 설레고 파란불에 가슴 졸이며 운명의 자산을 맡기고 계십니까? 이제 그 고통스러운 도박을 멈출 때가 되었습니다. MIT 수학 교수 출신의 천재 에드워드 소프가 증명한 30년 무패 신화의 정수를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그는 주가 예측이라는 헛된 망상을 버리고 오직 확률이라는 차가운 숫자로 시장을 굴복시켰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믿어온 투자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0.1%만이 공유해온 부의 설계도를 전해드립니다. 가장 먼저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주가가 오를지 내릴지를 맞추려는 오만을 버리는 것입니다. 투자의 본질은 방향 맞히기가 아니라 시장의 오작동을 사냥하는 게임입니다. 인간의 탐욕과 공포는 반드시 가격의 왜곡을 만들어내고 고무줄처럼 팽팽하게 당겨진 가격은 결국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복원력을 가집니다. 이 미세한 틈새를 통계적으로 포착해 가격이 정상화될 때 발생하는 확정적 수익을 낚아채십시오. 예측하지 말고 계산하십시오. 그것이 퀀트 투자가 시장을 지배하는 첫 번째 방식입니다. 또한 정보의 먹이사슬을
이해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계단식으로 흐르며 대중이 뉴스에서 접하는 정보는 이미 누군가가 이득을 취하고 남긴 찌꺼기일 뿐입니다. 소수만이 아는 정보가 확산되기 전에 그 찰나의 시간차를 선점하고 확신이 서지 않는 정보는 과감히 소음으로 치부하는 결단력이 필요합니다. 정보의 시차를 장악하는 속도야말로 당신의 계좌를 기하급수적으로 불려줄 핵심 동력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결정타는 바로 파산 확률을 0으로 만드는 자금 관리에 있습니다. 승률이 아무리 높더라도 단 한 번의 올인으로 모든 것을 잃는다면 그것은 투자가 아니라 자살 행위입니다. 자신의 승률과 기대 수익에 맞춰 베팅 비중을 정교하게 조절하는 켈리 공식의 원리를 적용하십시오. 이길 확률이 높을 때만 비중을 키우고 불확실할 때는 방망이를 짧게 쥐는 절제력이 당신을 파산으로부터 영원히 격리해 줄 것입니다. 살아남는 자가 결국 모든 것을 갖게 되는 것이 이 바닥의 생리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의 감정을 기계처럼 거세하십시오. 시장은 비합리적인 대중의 심리가 소용돌이 치는 곳입니다. 그 안에서 당신만큼은 철저하게 논리와 데이터로 무장한 차가운 분석가가 되어야 합니다. 확실한 통계적 우위가 입증되지 않은 판에는 절대로 단돈 1원도 걸지 마십시오. 자신만의 엄격한 규율에 복종하는 사람만이 상위 1%의 포식자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운이 아니라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계하는 과학입니다. 에드워드 소프가 남긴 이 유산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부의 흐름을 바꾸는 근본적인 철학입니다. 이제 막연한 희망은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숫자가 가리키는 진실을 믿으십시오. 당신이 확률의 손을 잡는 순간 월스트리트의 모든 자산은 당신의 계좌로 흘러들어올 준비를 마칠 것입니다. 오늘부터 당신의 투자를 도박이 아닌 예술로 그리고 과학으로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금융시장이라는 거대한 카지노에서 운이 아닌 오직 숫자만으로 판을 지배하며 전 세계 억만장자 순위를 뒤흔든 인물, 바로 퀀트 투자의 신이라 불리는 짐 사이먼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알고 있던 가치 투자나 차트 분석은 잠시 잊으셔도 좋습니다. 이 천재 수학자는 기업의 가치나 경영진의 관상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는 오직 시장의 소음 속에 숨겨진 수학적 패턴만을 집요하게 파고들었습니다. MIT와 하버드에서 천재성을 증명하고 수학계의 노벨상까지 거머쥐었던 그가 돌연 월스트리트에 나타났을 때 세상은 그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 30년 만에 연평균 66%라는 기적 같은 수익률을 기록하며 비웃던 자들의 입을 다물게 만들었죠. 이는 투자의 귀재라 불리는 이들조차 범접할 수 없는 압도적인 수치이며 40조 원이 넘는 자산은 그가 단순히 운이 좋은 도박꾼이 아니었음을 증명합니다. 그의 전략은 철저하게 데이터와 알고리즘에 기반합니다. 감정이 끼어들 틈을 주지 않는 차가운 기계적 매매, 그것이 그가 설계한 승리의 공식이었습니다. 수조 원의 자산을 굴리면서도 단 한 해도 손실을 기록하지 않았던 비결은 무엇일까요? 사실 그 과정이 마냥 꽃길은 아니었습니다. 초기에는 30%가 넘는 뼈아픈 손실을 보며 시스템의 한계에 부딪히기도 했고 주변의 비아냥을 견뎌야 했던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는 대신 더 정교한 수학 모델을 구축했고 결국 주식시장의 모든 움직임을 예측 가능한 수식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복리의 마법을 넘어선 데이터의 마법을 부린 셈이죠. 이제 여러분도 질문을 던져봐야 합니다. 왜 누구는 밤잠 설쳐가며 종목을 분석해도 마이너스 계좌를 면치 못하는데 누구는 사무실에 출근도 하지 않고 기계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조 단위의 부를 쌓을 수 있었을까요? 그가 남긴 유산은 단순히 막대한 현금이 아닙니다. 인간의 직관보다 통계와 확률이 훨씬 더 강력하다는 냉혹한 진실이죠. 주가 움직임의 본질을 꿰뚫고 시장의 허점을 공략해
부의 추월 차선을 탄 이 천재의 전략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영감을 동시에 주고 있습니다. 투자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꿔버린 이 압도적인 성공 방정식. 여러분도 그 비밀을 알게 된다면 돈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180도 달라질 것입니다. 챕터 1. 30년간 66% 수익률의 충격적인 비밀.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것은 기업의 가치입니다. 이 회사가 얼마나 좋은 제품을 만드는지, 경영진이 얼마나 유능한지, 배당금은 얼마나 주는지를 분석합니다. 하지만 짐 사이먼스는 이 모든 것을 무시했습니다. 그에게 중요한 것은 단 하나, 바로 가격의 움직임,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포커 플레이어가 상대방의 습관을 파악하듯이 그는 시장의 행동 패턴만을 주시했습니다. 상대가 왜 귀를 긁는지 이유를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귀를 긁을 때 좋은 패를 가지고 있다는 패턴만 파악하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짐 사이먼스가 처음 투자에 관심을 가진 것은 결혼 축의금으로 받은 $5,000로 주식에 투자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주식은 너무 지루했습니다. 오르지도 내리지도 않는 답답한 움직임에 실망한 그는 브로커의 추천으로 대두 선물에 투자했고 운 좋게도 단 며칠 만에 수천 달러의 수익을 거뒀습니다. 물론 곧 다시 떨어져서 겨우 본전만 찾았지만 이 경험은 그의 마음속에 트레이딩에 대한 열망을 심어주었습니다. 당시 그는 박사 과정을 마치고 교수로 일하면서도 계속해서 컴퓨터로 주식을 연구하고 트레이딩하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꿈을 키워나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그가 정부 기관에서 러시아의 암호 코드를 해독하는 일을 하면서 비밀리에 자신만의 주식 거래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동료들과 함께 최신식 주식 거래 시스템을 만들기 시작했고 이때 사용한 것이 바로 히든 마르코프 모델이었습니다. 이 모델은 관찰할 수 없는 숨겨진 상태들이 관찰 가능한 결과를 만들어낸다고 가정합니다. 즉, 주식시장에는 우리가 직접 볼 수 없는 내재적인 상태가 있고 그것이 가격 움직임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당시로서는 혁명적이었습니다. 챕터 2. 수학자가 월스트리트를 정복한 놀라운 방법. 수학과 학과장으로 일하면서 세계 최고 수준의 수학자로 인정받던 짐 사이먼스는 40살에 과감하게 학계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외환거래에 주력하는 투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암호 해독 방법을 파악했고 대학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그는 금융시장 역시 통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금융시장을 수학으로 바라보고자 했습니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살펴보고 다른 이들이 무작위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패턴과 규칙성을 찾아내는 연구를 시작한 것입니다. 무작위처럼 보이는 날씨에서도 경향을 찾아 예측할 수 있는 것처럼 금융시장 역시 무작위처럼 보이지만 그 속에는 뚜렷한 패턴이 있을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찾을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만들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돈과 계량 경제학을 합친 이름의 회사가 탄생했고 이것이 나중에 르네상스 테크놀로지로 발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성공적이지는 않았습니다. 본격적인 트레이딩을 시작한 그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고 도움을 줄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그때 그가 찾은 사람이 바로 바움이라는 뛰어난 수학자였습니다. 투자에 대해 전혀 몰랐던 바움은 여러 통화의 일별 종가를 기록한 차트를 보고는 일부 통화들이 상당 기간 일정한 형태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통화들의 추세를 파악하고 올라탈 수 있는 수학적 모델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은 외환거래 알고리즘을 개발하여 헤지펀드를 출시했고 점점 수익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또 다른 세계적 수학자가 합류하면서 팀은 더욱 강력해졌습니다. 그들의 헤지펀드는 기존의 외환에서 확장하여
원자재와 채권 선물로 영역을 넓혀 나갔습니다. 모델이 점점 복잡해지자 프로그래밍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고, 당시 19살에 불과한 천재 대학생을 고용했습니다. 하지만 순조롭게만 흘러가지는 않았습니다. 채권 트레이딩에서 엄청난 손실이 발생한 것입니다. 날이 갈수록 손실이 점점 늘어나자 짐 사이먼스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껏 사용한 그들의 모델은 너무 조잡했으며 결과적으로 직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챕터 3. 컴퓨터가 자동으로 돈을 버는 완벽한 시스템. 한 번의 위기를 겪고 난 후, 짐 사이먼스는 전적으로 알고리즘에 의존하는 정교한 트레이딩 시스템을 구축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인간의 개입이 전혀 필요 없는 완벽한 시스템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대량의 과거 데이터가 필요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기관에서 많은 양의 자료를 구매했으며 다양한 거래소에서 수십 년간의 가격 자료를 구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다양한 모멘텀, 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금융 상품들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예를 들어 어느 통화가 나흘 연속 하락하면 다섯째 날도 떨어질 확률은 얼마인지, 금 가격이 은 가격을 선도하는지, 석유 가격으로 금을 비롯한 상품들의 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지 등의 관계를 찾아냈습니다. 이들은 패턴을 파악한 후 다양한 원자재, 채권, 통화 시장의 거래를 추천하는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 시스템은 몇 달 동안 큰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시스템으로 돈을 벌자 짐 사이먼스는 또다시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모델이 트레이딩 결정을 내리는 이유를 본인들이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프로그래밍을 담당하던 인물이 떠나면서 트레이딩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수학적 예측 모델보다는 전통적인 트레이딩 방식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장 동향에 관한 뉴스를 보고 저평가된 투자 상품을 찾아 투자하는 방식 말입니다. 바움의 직관과 본능에 의한 트레이딩이 점점 수익을 올리자 바움은 계량적인 거래가 오히려 시간 낭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식을 만드는 것은 어렵고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 수익이 놀랄 만큼 엄청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뉴스와 신문을 보며 여러 이벤트를 분석하는 것은 훨씬 재미있을 뿐만 아니라 수익성도 좋았습니다. 바움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시장에서 수백만 달러를 버는 것이 수학 증명을 찾는 일보다 훨씬 쉬운데 굳이 그런 모델을 개발할 필요가 있을까? 하지만 금융시장에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바움은 무려 40% 손실을 기록하며 결국 회사와 결별하게 됩니다. 그의 트레이딩 손실은 짐 사이먼스에게도 깊은 상처를 남겼으며 돈을 벌기 위한 다른 방식을 찾아야만 했습니다. 챕터 4. 실패와 위기를 극복한 혁신적 투자 전략. 바움이 떠난 후 짐 사이먼스는 다시 수학을 이용한 방식으로 돌아가야겠다고 느꼈습니다. 그의 곁에는 아직까지 뛰어난 수학자가 남아 있었고 완벽한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초기 연구는 대부분 추세 추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동 평균을 이용해 추세에 올라탄 후 추세가 약해지면 빠져나오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러나 모델은 상당히 불완전한 수준이었고 수집한 데이터들은 오류가 많아 활용 가치가 전혀 없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컴퓨터 전문가를 스카우트했고 그는 여러 데이터를 수집하였으며 당시 그 누구도 필요하다고 여기지 않던 틱 데이터까지 수집했습니다. 또한 수집한 데이터를 정제하여 모두가 사용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짐 사이먼스는 또 다른 수학자를 스카우트했고 그는 특정 전략을 트레이딩 모델에 추가해야 할지를 테스트했으며 평균 회귀 모형을 주로 다뤘습니다. 즉 선물의 시가가 전날 종가에 비해 이례적으로 낮게 시작하면 매수하고 시가가 전날 종가보다 훨씬 높게 시작하면 매도하는 식의 전략을 사용한 것입니다. 수집한 가격 데이터를
바탕으로 예측 모델을 만든 후 트레이딩에 적용하자 그들의 성과는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핵심 멤버들이 따뜻한 서부 지역으로 이사하기를 원했고 결국 서부로 이사하여 별도의 트레이딩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짐 사이먼스는 이 회사의 트레이딩 사업을 지원하는 대신 수익의 25%를 받기로 계약했습니다. 이 회사는 수학 공식을 이용해 선물 트레이딩을 했지만 좀 더 정교한 공식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합류한 확률론 전문 교수가 획기적인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당시까지 많은 투자자들은 두 변수 사이의 관계가 선형을 유지할 것이라 가정하고 단순 선형 회귀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복잡하고 변동이 심한 시장에서는 비선형적 관계가 더욱 합리적이라 생각했습니다. 따라서 수집한 데이터의 상관관계를 컴퓨터가 학습하여 찾아내는 방식을 제안했습니다. 즉, 현재와 비슷한 과거 환경에서는 가격들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판단한다면 숨겨진 패턴을 감지할 수 있는 정교하고 정확한 예측 모델을 개발할 수 있다고 본 것입니다. 이는 마치 현재의 머신러닝과 같은 개념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짐 사이먼스의 얼굴은 창백해졌습니다. 컴퓨터가 스스로 관계를 찾아낸다는 것은 일종의 블랙박스와 같고 트레이더가 이해할 수 없는 관계를 배울지도 모른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특정 투자의 트렌드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예측하는데 기존보다 뛰어난 성과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짐 사이먼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고 또 한 명의 인재를 영입합니다. 그 유명한 정보이론의 창시자 밑에서 박사를 했으며 천재들의 집단인 연구소에서 일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인재가 합류하면서 몇 가지 중요한 조언을 했습니다. 먼저 켈리 공식을 이용해 거래 규모를 적절하게 조정할 것. 둘째, 시장은 언제든 급변할 수 있기 때문에 한번 투자할 때마다 몇 주 혹은 몇 달씩 투자 포지션을 유지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것. 셋째, 규모가 작은 단기적 기회를 찾아 치고 빠지는 형식을 택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 무렵 짐 사이먼스 역시 자동화된 트레이딩에서 확신을 얻고 전설의 헤지 펀드 메달리온 펀드를 시작합니다. 그러나 메달리온은 시작부터 삐걱거렸습니다. 핵심 멤버가 사무실에 일주일에 한 번씩만 출근하기도 하며 점점 모델 기반의 트레이딩이 아닌 본능에 따른 트레이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과는 당연히 나빠질 수밖에 없었고 상반기 이후 손실이 발생하기 시작하더니 몇 달 만에 30% 가까이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관계도 최악으로 치닫게 되었고 결국 핵심 멤버는 회사를 떠났습니다. 그 자리를 새로운 인재가 맡으며 메달리온을 이끌게 되었고 대대적인 시스템 개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단기 트레이딩의 비중을 늘린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기존의 많은 투자자들은 단기 트레이딩을 할 경우 수수료와 슬리피지 때문에 수익이 없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수집했던 틱 데이터를 통해 단기 트레이딩에 대한 아이디어 개발이 쉬워졌고 훨씬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메달리온은 장기적 트렌드보다는 단기적 변화에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달리온이 카지노와 비슷해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카지노에서는 매일 밤 엄청나게 많은 베팅이 일어납니다. 카지노가 돈을 벌기 위해서는 높은 승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절반이 약간 넘는 경우에서만 수익을 거두면 됩니다. 메달리온 역시 전체 거래 중 절반을 겨우 넘는 거래에서 이익을 남겨도 거래를 수없이 하다 보면 결과적으로 큰 수익을 기록하는 게 가능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즉, 통계적 유의미함만 확보한다면 대수의 법칙이 돈을 벌어줄 것이라 기대한 것입니다. 거래 수가 늘면 전체 거래 중 51%만 적중하면 된다는 논리였습니다. 단기 데이터를 살펴보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일부 투자 상품의 가격은 종종 주요 경제 보고서가 나오기 직전 하락하고 보고서가 나온 후 곧바로 상승하는 경향이 있었습니다. 특정 거래 형태들이
한 주의 요일에 따라 반복해서 일어나며 월요일의 가격 동향은 금요일의 결과를 따르는 반면 화요일에는 그 전의 트렌드로 돌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루 전의 트레이딩 형태로 그 다음 날의 움직임을 예측할 수 있었으며 어떤 통화가 오르면 그 다음 날에도 오를 가능성이 놀랄 만큼 높았고 다른 통화는 이런 현상이 더욱 강력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모델 개선 작업을 한 지 6개월이 지나자 확신이 들기 시작했으며 메달리온 펀드에 새로운 모델을 접목시켰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메달리온의 평균 보유 기간은 일주일 반에서 하루 반으로 줄었으며 거의 매일 수익을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운용 보수와 성과 보수를 빼고 난 후에도 메달리온은 55% 수익률을 기록하며 전년도 마이너스 4% 손실에 비해 엄청난 개선을 이뤄냈습니다. 챕터 5. 지금도 작동하는 퀀트 투자의 핵심 원칙. 주식시장이라는 거대한 밀림에서 살아남기 위해 차트를 공부하고 뉴스를 챙겨보는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감정에 휘둘려 매수 버튼을 만지작거릴 때 이 천재 수학자가 만든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이미 수만 수 앞을 내다보고 여러분의 돈을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그는 주식을 기업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0과 1로 이루어진 데이터의 파도로 보았을 뿐이죠. 한때 그 자신조차 인간적인 직감에 흔들려 시스템을 고치라고 소리치며 핵심 인재들을 떠나보내기도 했지만 결국 그가 깨달은 진리는 차가웠습니다. 인간의 뇌는 통계를 이길 수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이 투자의 신이 설계한 승리 공식은 지독할 정도로 정교합니다. 그는 시장이 완벽하다는 착각을 버렸습니다. 대신 사람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과하게 사고 공포에 질려 무작정 팔 때 발생하는 아주 미세한 오류와 패턴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의 모든 데이터를 긁어모았습니다. 단순히 주가뿐만 아니라 위성 사진으로 물동량을 파악하고 경영진의 목소리 톤을 분석하며 심지어 인터넷 게시글의 분위기까지 숫자로 변환해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이 방대한 데이터를 통해 그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는 주가 사이의 미묘한 연관성을 찾아냈고 확률이 51%만 되어도 수백만 번의 반복 매매를 통해 기계적으로 수익을 쌓아 올렸습니다. 우리가 흔히 범하는 실수는 한 방을 노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천재의 전략은 다릅니다. 그는 한 번에 큰 수익을 내는 대신 아주 작은 수익을 수천 개의 종목에서 동시에 거두어들였습니다. 설령 예측이 틀리더라도 시스템이 즉각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포지션을 축소하게 설계했죠. 특히 시장이 미쳐 날뛰는 폭락장이나 버블 붕괴의 순간에도 그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변동성이 커질수록 그의 알고리즘은 더 날카롭게 작동했고 남들이 비명을 지르며 시장을 떠날 때 99%라는 경이로운 수익률을 찍으며 부의 정점에 섰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가 사용하는 매매 신호의 절반 이상이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비직관적인 것들이라는 점입니다.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지만 통계적으로는 완벽하게 일치하는 그 신호들을 믿고 시스템에 모든 권한을 넘겼을 때 비로소 돈 복사기는 멈추지 않고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현재 전 세계 상위 0.1%만이 공유하는 진정한 부의 추월차선입니다. 이제 여러분의 투자를 돌아보십시오. 아직도 감과 운에 기대어 소중한 자산을 도박판에 던지고 계신가요? 이 천재 수학자가 증명한 5가지 원칙은 명확합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데이터에 올인할 것, 작은 수익을 무한히 반복할 것, 통계적 패턴을 시스템화할 것, 철저한 자동 손절 장치를 마련할 것, 그리고 남들보다 더 많은 데이터를 확보할 것. 이 차가운 수학적 진리를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의 계좌는 더 이상 시장의 소음에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성공한 투자는 짜릿한 도박이 아니라 지루할 정도로 반복되는 정교한 계산의 결과물이기 때문입니다. 챕터 6. 일반 투자자가
절대 모르는 퀀트 투자의 작동 원리. 그렇다면 과연 짐 사이먼스가 사용한 퀀트 투자는 어떻게 작동하는 것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퀀트 투자를 단순히 컴퓨터가 자동으로 매매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먼저 이해해야 할 핵심은 시장의 비효율성입니다. 전통적인 금융 이론에서는 시장이 완벽하게 효율적이라고 가정합니다. 모든 정보가 즉시 가격에 반영되고 따라서 시장을 지속적으로 이기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짐 사이먼스는 이 가정에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시장에는 수많은 투자자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은 각자 다른 목적과 제약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펀드는 분기 말에 실적을 좋게 보이기 위해 특정 주식을 매도해야 하고 어떤 투자자는 세금 문제로 연말에 손실 주식을 정리합니다. 또 어떤 기관은 규정상 특정 종목을 보유해야 하며 개인 투자자들은 감정에 따라 비합리적으로 행동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미세한 가격 왜곡을 만들어냅니다. 짐 사이먼스의 시스템은 바로 이런 미세한 왜곡을 찾아내는 데 특화되어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왜곡들이 매우 작고 짧은 시간 동안만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주식이 0.1% 저평가되어 있다면 일반 투자자에게는 의미 없는 수치입니다. 하지만 메달리온 펀드는 레버리지를 사용하여 이 작은 기회를 증폭시킵니다. 0.1%의 기회를 20배 레버리지로 활용하면 2%의 수익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기회를 하루에 수백 번, 수천 번 포착하여 실행합니다. 결국 작은 수익들이 쌓여서 엄청난 연간 수익률을 만들어내는 구조입니다. 퀀트 투자의 또 다른 핵심은 다양화입니다. 메달리온 펀드는 동시에 수천 개의 포지션을 보유합니다. 어떤 하나의 거래가 실패하더라도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카지노의 원리와 같다고 했던 이유입니다. 카지노는 개별 게임에서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지만 수천 번의 게임을 진행하면 통계적 우위가 작동하여 결국 카지노가 이기게 됩니다. 메달리온 역시 개별 거래의 승패보다는 전체 거래에서의 통계적 우위에 집중했습니다. 통계적 차익 거래라는 개념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두 개의 유사한 주식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역사적으로 이 두 주식의 가격은 비슷한 패턴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주식은 오르고 다른 주식은 그대로 있다면 퀀트 시스템은 이를 일시적인 괴리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비싼 주식을 공매도하고 싼 주식을 매수합니다. 두 주식의 가격이 다시 정상적인 관계로 돌아오면 수익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거래를 수천 개의 주식상에 대해 동시에 진행하는 것입니다. 짐 사이먼스가 발견한 패턴 중 일부는 정말 놀라울 정도로 비직관적이었습니다. 어떤 산업의 주식 가격이 특정 요일에 특정 방향으로 움직이는 경향이 있다거나 달의 위치가 특정 상품 가격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하는 식입니다. 이런 패턴들이 왜 존재하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면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이런 패턴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거나 약해질 수 있습니다. 다른 투자자들이 같은 패턴을 발견하여 활용하기 시작하면 그 패턴의 수익성은 떨어집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새로운 패턴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챕터 7. 메달리온 펀드가 다른 퀀트 펀드와 결정적으로 다른 점. 같은 시기에 수많은 퀀트 투자자들이 등장했지만 왜 메달리온 펀드만이 압도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었을까요? 여기에는 몇 가지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재 영입 전략입니다. 대부분의 투자 회사는 금융 전문가나 경제학자를 고용합니다. 하지만 짐 사이먼스는 수학자, 물리학자, 컴퓨터 과학자들을 고용했습니다. 그것도 각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인재들을 말입니다. 일반적인 금융 지식보다는 패턴 인식, 암호 해독,
통계 분석 능력이 훨씬 중요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들은 금융시장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달랐습니다.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거나 경제 전망을 예측하는 대신 순수하게 데이터의 패턴을 찾는 데 집중했습니다. 마치 암호를 해독하듯이, 날씨를 예측하듯이, 입자의 움직임을 분석하듯이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접근 방식은 전통적인 투자자들로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배경의 천재들이 모여 협업하면서 시너지 효과가 발생했습니다. 한 사람이 물리학에서 사용하는 모델을 제안하면 다른 사람이 그것을 금융시장에 적용할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데이터에 대한 집착입니다. 다른 퀀트 펀드들도 데이터를 활용했지만 메달리온만큼 체계적이고 광범위하게 수집하지는 않았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일별종가 데이터만 사용할 때 메달리온은 틱 데이터까지 수집했습니다. 틱 데이터란 매 거래마다 기록되는 실시간 가격 정보입니다. 하루에 수만 번씩 기록되는 이 데이터는 양이 방대하여 저장하고 처리하기가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 데이터 속에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미세한 패턴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또한 금융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전통적인 데이터도 수집했습니다. 날씨 데이터, 위성 사진, 소셜 미디어 게시물, 신용카드 거래, 내역 등 가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 방대한 데이터를 깨끗하게 정제하는 데도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잘못된 데이터 한 건이 전체 모델을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데이터의 품질 관리에 투입한 시간과 자원은 다른 어떤 투자 회사보다 많았습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시스템에 대한 신뢰입니다. 많은 퀀트 펀드들이 시스템을 구축해놓고도 중요한 순간에는 인간의 판단을 개입시켰습니다. 시장이 급변하거나 예상치 못한 상황이 발생하면 시스템을 껐다 켰다 했습니다. 하지만 메달리온은 달랐습니다. 물론 초기에는 짐 사이먼스도 간섭하려는 유혹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결국 시스템을 완전히 신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스템이 내린 결정이 비직관적이거나 이해가 안 되더라도 통계적으로 검증되었다면 따라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철저한 백테스팅 때문입니다. 새로운 전략을 실제 시장에 적용하기 전에 과거 수십 년간의 데이터로 시뮬레이션을 수없이 반복했습니다.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 전략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적용 후에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며 성과가 예상과 다르면 즉시 조정했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쌓아갔고 결국 완전 자동화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네 번째 차이점은 리스크 관리입니다. 높은 수익을 추구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손실을 통제하는 것입니다. 메달리온은 여러 층의 리스크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개별 거래 수준에서의 리스크, 전략 수준에서의 리스크, 포트폴리오 전체 수준에서의 리스크를 각각 모니터링하고 통제했습니다. 특정 전략이 예상보다 큰 손실을 기록하면 자동으로 그 전략에 배분되는 자금을 줄였습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갑자기 높아지면 전체 포지션 크기를 축소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최대 손실 한도를 설정해 놓은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한 번에 잃을 수 있는 금액에 제한을 두었습니다. 이것이 1998년 금융위기나 2000년 기술주 버블 붕괴 때 다른 퀀트 펀드들이 무너지는 동안 메달리온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비결입니다. 라이벌 펀드들은 모델을 맹신하여 큰 손실을 입었지만 메달리온은 모델을 신뢰하면서도 항상 안전장치를 마련해 두었습니다. 챕터 8. 실패한 천재들에게서 배우는 퀀트 투자의 함정. 흥미롭게도 짐 사이먼스만큼 똑똑한 사람들이 퀀트 투자로 실패한 사례도 많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례가 바로 1998년에 파산한 대형 헤지 펀드입니다. 이 펀드에는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 2명을 포함하여
세계 최고의 금융 전문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도 수학적 모델을 사용했고 통계적 차익 거래를 했으며 레버리지를 활용했습니다. 그런데 왜 실패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퀀트 투자의 숨겨진 위험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실수는 과도한 레버리지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본의 25배가 넘는 레버리지를 사용했습니다. 즉, 1%만 손실이 나도 자기 자본의 25%가 날아가는 구조였습니다. 그들의 모델은 평상시에는 잘 작동했지만 1998년 러시아 금융위기라는 예상치 못한 충격이 왔을 때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시장이 패닉 상태가 되면서 그들이 가정했던 통계적 관계들이 모두 깨져버렸고 며칠 만에 수조 원의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메달리온은 레버리지를 사용했지만 훨씬 보수적이었고 위기 상황에서 자동으로 포지션을 줄이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실수는 유동성을 간과한 것입니다. 실패한 펀드는 주로 장기 채권이나 신용 파생 상품처럼 거래량이 적은 자산에 투자했습니다. 평상시에는 문제가 없지만 위기가 오면 이런 자산들은 팔고 싶어도 팔 수가 없습니다. 가격이 급락하는데도 빠져나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이와 달리 메달리온은 주로 유동성이 높은 주식, 통화, 원자재 선물에 투자했습니다. 하루에 수십만 건의 거래를 하면서도 시장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언제든지 포지션을 청산할 수 있다는 것은 리스크 관리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실수는 모델의 가정에 대한 맹신이었습니다. 실패한 펀드의 모델은 정규 분포를 가정하고 있었습니다. 즉, 극단적인 사건은 거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금융시장에서는 이론적으로 100년에 한 번 일어날 사건이 10년에 한 번씩 일어납니다. 꼬리 위험이라고 부르는 이런 극단적 사건들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은 것이 치명적이었습니다. 메달리온은 이런 극단적 상황까지 고려하여 모델을 설계했고 실제로 위기 상황에서도 살아남았습니다. 네 번째 실수는 전략의 다양화 부족입니다. 실패한 펀드는 본질적으로 한 가지 큰 베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금리 차이가 좁혀질 것이라는 베팅이었습니다. 규모만 컸지 실제로는 단일 전략이었던 것입니다. 반면 메달리온은 수백 가지의 서로 다른 전략을 동시에 운영했습니다. 어떤 전략이 실패해도 다른 전략들이 보완해주는 구조였습니다. 이런 진정한 의미의 다양화가 안정적인 수익의 비결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실수는 조직 문화의 차이였습니다. 실패한 펀드는 소수의 천재들이 의사 결정을 독점했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권위가 너무 강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의를 제기하기 어려웠습니다. 반면 메달리온은 수평적인 조직 문화를 유지했습니다. 젊은 연구원이라도 데이터로 뒷받침되는 아이디어를 내면 경청했고 검증 후 좋으면 바로 적용했습니다. 권위가 아니라 데이터가 결정하는 문화였습니다. 이것이 지속적인 혁신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명확합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수학적으로 정교한 모델을 가지고 있어도 리스크 관리를 소홀히 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짐 사이먼스의 진정한 천재성은 높은 수익을 추구하면서도 절대 위험을 간과하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공격적이면서도 보수적이라는 모순된 두 가지를 동시에 달성한 것입니다. 챕터 9. 개인 투자자가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퀀트 투자 원칙. 그렇다면 메달리온 펀드처럼 투자할 수 없는 일반 투자자들은 짐 사이먼스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사실 메달리온의 구체적인 전략을 그대로 따라할 수는 없습니다. 수천억 원대의 컴퓨팅 인프라, 세계 최고의 수학자들, 방대한 데이터베이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저에 깔린 철학과 원칙들은 개인 투자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감정을 배제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이 손실을 보는 이유는 감정 때문입니다. 주가가 오르면 탐욕에 사서 고점에 물리고
주가가 떨어지면 공포에 팔아서 저점에 손절합니다. 짐 사이먼스는 이런 인간의 감정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시스템이 사라고 하면 사고 팔라고 하면 팔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미리 정해놓은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정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이런 상황이 되면 팔겠다는 기준을 명확히 세워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이 오면 감정과 상관없이 실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원칙은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물론 메달리온처럼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데이터 분석은 가능합니다. 어떤 주식을 매수하기 전에 과거 주가 움직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특정 패턴이 반복되는지, 계절성이 있는지, 다른 지표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무료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와 분석 도구들이 많습니다. 조금만 노력하면 누구나 기본적인 통계 분석을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원칙은 백테스팅입니다. 어떤 투자 전략을 생각해냈다면 실제 돈을 투자하기 전에 과거 데이터로 테스트해보는 것입니다. 만약 그 전략을 10년 전부터 적용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지 시뮬레이션해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전략들은 백테스팅을 해보면 실제로는 돈을 잃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백테스팅을 통과한 전략만 실제로 적용해야 합니다. 물론 과거 성과가 미래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과거에도 작동하지 않았던 전략이 미래에 갑자기 작동할 가능성은 더욱 낮습니다. 네 번째 원칙은 분산 투자입니다. 메달리온이 수천 개의 포지션을 보유한 이유는 리스크를 분산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개 종목에 몰빵하면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큰 손실을 볼 위험도 그만큼 큽니다. 최소한 10개 이상의 종목에 분산하고 가능하면 서로 다른 산업, 서로 다른 국가에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한 종목이 망해도 전체 포트폴리오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원칙은 단기적 소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메달리온은 단기 트레이딩을 했지만 그것은 통계적으로 검증된 패턴에 기반한 것이었습니다. 일반 투자자가 단기 매매를 하면 대부분 손실을 봅니다. 수수료와 세금만으로도 수익을 갉아먹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장기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단기적인 주가 변동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기업을 적정 가격에 사서 오래 보유하는 전략이 개인 투자자에게는 더 적합합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지속적인 학습입니다. 짐 사이먼스와 그의 팀은 끊임없이 새로운 전략을 연구하고 기존 전략을 개선했습니다. 한번 만든 시스템에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로 계속 공부하고 발전해야 합니다. 투자 서적을 읽고 재무제표 보는 법을 배우고 경제 흐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투자는 평생 배워야 하는 분야입니다. 일곱 번째 원칙은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짐 사이먼스는 자신이 미래를 예측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측 대신 확률에 의존했습니다.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식시장의 미래를 안다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겸손하게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확률적으로 유리한 쪽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틀릴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합니다. 챕터 10. 퀀트 투자가 바꿀 투자의 미래와 우리가 준비해야 할 것. 짐 사이먼스가 시작한 퀀트 투자 혁명은 이제 금융시장의 주류가 되었습니다. 현재 주식시장 거래량의 70% 이상이 알고리즘에 의한 자동 매매라고 합니다. 과거처럼 사람이 전화로 주문하고 거래하던 시대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런 변화가 개인 투자자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개인 투자자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은 있을까요? 먼저 이해해야 할 것은 퀀트 투자가 모든 영역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퀀트 투자는 주로 단기적이고 기술적인 패턴을 활용합니다.
하지만 장기적인 가치 투자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위대한 기업을 찾아내고 그 기업이 앞으로 10년, 20년 동안 성장할 것이라고 믿고 투자하는 것은 퀀트 알고리즘이 대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한 데이터 분석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통찰과 비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워런 버핏은 퀀트 투자 시대에도 여전히 높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의 방식은 짐 사이먼스와 정반대입니다. 소수의 우량 기업에 집중 투자하고 수십 년씩 보유하며 기업의 본질적 가치에 주목합니다. 이것이 작동하는 이유는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비효율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단기적으로는 퀀트 알고리즘들이 서로 경쟁하며 미세한 차익을 노리지만 장기적으로는 결국 기업의 실적이 주가를 결정합니다. 따라서 개인 투자자가 퀀트 투자자들과 같은 게임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수천억 원의 인프라와 천재 과학자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이들과 단기 매매로 경쟁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대신 다른 게임을 해야 합니다. 장기 투자, 가치 투자, 배당 투자처럼 퀀트 알고리즘이 관심 없어 하는 영역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여전히 개인 투자자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기회는 행동경제학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퀀트 알고리즘은 합리적으로 작동하지만 시장 참여자들은 여전히 비합리적입니다. 사람들의 공포와 탐욕, 과잉 반응과 과소 반응을 역이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좋은 기업이 일시적인 악재로 과도하게 하락했을 때 매수하는 것입니다. 퀀트 알고리즘은 단기 패턴만 보지만 개인 투자자는 장기적 가치를 볼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머신러닝 기술이 더욱 발전하면 퀀트 투자는 더욱 정교해질 것입니다. 이미 딥러닝을 활용한 투자 전략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과거 데이터에서 인간이 발견할 수 없는 복잡한 패턴까지 찾아내는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런 기술이 대중화되면서 개인 투자자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미 일부 증권사에서는 인공지능 기반 투자 자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시대의 변화를 인정하고 그에 맞춰 전략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과거처럼 차트만 보고 투자하거나 뉴스만 보고 투자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려워질 것입니다. 퀀트 알고리즘들이 그런 정보를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처리하기 때문입니다. 대신 알고리즘이 할 수 없는 것, 즉 장기적 통찰, 질적 판단, 인내심 있는 투자에 집중해야 합니다. 짐 사이먼스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큰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과학적 사고의 중요성입니다. 직감이나 느낌이 아니라 데이터와 증거에 기반하여 판단하는 것입니다. 어떤 투자 전략을 실행하기 전에 그것이 정말 작동하는지 검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동하지 않으면 과감히 버리고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입니다. 이런 태도는 퀀트 투자뿐만 아니라 모든 종류의 투자에 적용됩니다. 또 하나의 교훈은 리스크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아무리 좋은 전략이라도 리스크를 통제하지 못하면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짐 사이먼스가 30년 넘게 높은 수익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은 공격적인 투자와 보수적인 리스크 관리를 동시에 추구했기 때문입니다. 개인 투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수익을 꿈꾸되 항상 최악의 상황을 대비해야 합니다. 손실을 제한하는 규칙을 세우고 그것을 철저히 지켜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의 중요성입니다. 짐 사이먼스는 평생 배우고 연구했습니다. 70대가 되어서도 새로운 전략을 개발하고 시스템을 개선했습니다. 투자는 한 번 배우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진화하는 분야입니다. 시장은 변하고 기술은 발전하며 새로운 기회와 위험이 등장합니다. 이런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도태됩니다. 평생 학습하는 자세를 가진 투자자만이 장기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짐 사이먼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투자자의 성공담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학이 금융을 만났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혁명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혁명은 아직 진행 중입니다. 앞으로 10년, 20년 후의 투자 세계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하지만 짐 사이먼스가 보여준 원칙들, 즉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 철저한 리스크 관리, 지속적인 학습과 개선은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역사상 가장 위대한 퀀트 투자자에게서 배워야 할 진정한 교훈입니다.